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첫 번째로 콘크리트의 거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 재료의 수치 모델링, 세 번째 실험값을 통한 콘크리트 균형성 정리 방법과 철근의 모델링 방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콘크리트 균열 해석을 수행할 일이 뭐 많지는 않죠, 사실. 한 번 할까 말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거를 안 해야 하실 경우가 태반일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실험 어떤 균열 모델을 이제 쓸 건데 거기에 대한 물성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모두원 파괴 에너지를 입력하시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입력하지? 그러면 저기 문의처에다가 이 값을 주세요. 실험을 하면 된다는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실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에서 얻을 만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값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설명 드릴 때 좀 주의 깊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상세해서 수행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콘크리트 거동적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차원 거동과 2차원 거동, 3차원 거동에 따라 거동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구속압에 좀 민감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성 거동들이 구속압에 좀 민감하죠. 취성 재료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콘크리트도 있지만은 저기 뭐 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재료들, 뭐 아니면 저기 뭐 점토, 사질토, 실트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취성 거동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큰 하중에서 팍 하고 부서진다는 거죠. 그럼 취성 거동을 하는 재료들이 이제 구속압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구속압이 크냐 작냐에 따라 강도도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일축 거동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구속압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축 거동에서는 그냥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이 두 가지 거동, 인장과 압축 그리고 비선형 거동은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 가지고 다 정의가 될 수밖에 없죠. 구속압의 크기에 따라서 뭐 달라지진 않으니까. 1축 거동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일축 압축과 일축 인장 거동 그리고 강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이건 철근 콘크리트 측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원주형 공시체를 많이 쓰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입방체나 직방체도 많이 씁니다. 요즘은 대부분 원주형으로 돌아섰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입방체나 직방체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축 압축 거동을 통해서 압축 강도를 계산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인장 강도도 추정하고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따로 실험도 하지만 근데 그 압축 강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걸 탄성계수도 계산하고 하는데 그 압축 강도가 이 공시체의 형태별로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원주형 공시체를 일로 봤을 때 그것도 파이 15 바이 30짜리가 강도를 1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즈에 따라서 나오는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입방체나 직방체는 이런 값이 나오고요. 원주형 공시체라도 같은 거라도 형상은 같아도 사이즈가 다를 경우 이렇게 좀 다르다 강도가. 그래서 어떤 해외가 일을 할 때 물론 걔네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원주형 공시체 이거 쓰겠지만 종종 이제 잘못된 입방체 결과 가지고 들이밀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좀 강도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내 예상과 다르다. 그럴 때는 실험할 때 공시체 뭘로 썼대? 라고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일축압축 강도 실험을 했고요. 실험 전에 실험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모델링 할 때 내가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지 또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양시스든 아바쿠스든 다이나든 뭐든 사용을 할 때 내가 거기에는 다양한 일축압축 거동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들을 나는 테스트를 하길 원하는 거죠. 실험을 한 실험 데이터는 있고 내가 수치 해석을 돌려서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는 그거잖아요. 실험과 수치 해석이 같게 나오면 최상인 거죠. 그래서 미리 실험을 하고 수치 해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험을 안 하고 수치 해석만 돌려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원주형 공시체를 갖다 모델링을 해서 그 특정 프로그램에 있는 그 거동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압축 거동 모델을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풀 모델링은 이렇게 하실 때 반드시 한 점에는 YZ 수평 방향으로 꼭 변이를 잡아주셔야 돼요. 수직 방향으로만
밑면에 수직 방향으로 다 잡고 가운데 XY 방향으로 하나씩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축거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직 방향으로 누르기만 할 텐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이제 에러가 안 나지만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진 않으면 수평 방향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롤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밑에 이제 유리구슬 잔뜩 넣고 그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죠. 그럼 옆에서 살짝만 툭 건드려도 얘는 옆으로 쭉 밀려가겠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모델링 팁이죠. 근데 이걸 3D 일축 고정만 하는데 이게 꼭 풀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프 모델링이나 쿼터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 요소에 따라서 이제 하프 모델링이나 쿼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는 각 방향, 이렇게 자른 단면 있죠. 이 단면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텐데 그 대칭 형상의 양쪽이 똑같은 똑같은 거동을 할 때만 이렇게 하프 모델링 또는 쿼터 모델링으로 모델을 줄여서 모델링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이렇게 모델링하면 안 되죠. 이렇게 모델링하면 장점이 당연히 요소 수가 줄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줄겠죠. 해석 시간이 줄는데 쿼터가 더 줄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시체 실험 같은 경우는 쿼터 모델링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때 이 하프 모델링이나 쿼터 모델링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 조건이에요. 대칭면을 갖다 잘랐어요. 그 자른 면에다가 경계 조건을 주실 때 주의하실 되게 많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하우란 그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대칭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칭면 잘랐을 때 이쪽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제 얘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계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이동 변이에만 저항을 해요. 회전 변이에 저항 못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회전 변이에는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경계 조건 잡으실 때 회전 방향 자유도는 구속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병진 방향 자유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면의 수직 방향. 쿼터 모델링은 이렇게 양쪽 면, 대칭이 되는 면이 두 군데니까 다른 쪽 대칭면에 또 그 면에 수직하게 그냥 이동 변이만 잡아주시면 돼요. 왜? 솔리드에는 회전 자유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쟤를 꼭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럼 얘를 플레인 스트레이스로 모델링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왜? 형상 자체가 원형이기 때문에 2차원으로 단순화할 수가 없어요. 2차원으로 모델링을 직사각형으로 모델링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육면체 형태의 모델링이 되죠. 직육면체 형태의 모델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레인 스트레이스로는 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솔리드를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엑시 시메트릭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대칭축이 있고 여기에다가 요소만 이렇게 만드는 거죠. 4개 정도 해놓고 경계 조건은 위로 못 올라가는 것만 잡으면 돼요. 수직 방향만 잡으면 되고요. 수평 방향은 안 잡으셔도 돼요. 왜? 수평은 이 대칭축에 대해서는 수평 방향으로 연속체 안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은 굳이 수평 방향을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직만 잡고 요소 4개 정도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이 더 편할까요? 애쉬 시메트릭일까요? 솔리드일까요? 당연히 애쉬 시메트릭이 훨씬 더 모델링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공시체, 그러니까 공시체, 원주형 공시체 모델링 하실 때 애쉬 시메트릭으로 모델링 하시면 편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일축거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다 철근 콘크리트 책이 나왔으니까 구속압이 커질수록 뭐 최대 변형률이 커진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축거동 중에 인장거동 보겠습니다. 인장거동을 알려면 일단 인장 강도를 아셔야 되는데 인장 강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직접 인장, 쪼개 인장, 휘 인장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나타낸다. 휘민장 강도가 가장 결과값이 크게 나오고 쪼개민장 그리고 직접 인장이 가장 작게 나온다. 그래서 실험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죠. 일반적인 내용을 쭉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인장 강도는 무엇으로부터 추정해낼 수 있다? 일축압축 강도인 FCK로부터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는 모델링을 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이제 4포인트 밴딩을 통해서 이제 휘민장 실험을 하게 되죠, 보통. 휘민장 실험할 때 4포인트 밴딩을 하는데 이거를 난 모델링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가운데서 누르는데 절반을 딱 잘랐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정확하게 대칭 형태로 변형 영상부터 해서 응력 상태, 달력 다 대칭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반을 뚝 잘라서 좌측이나 우측 둘 중에 하나만 하프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프 모델링을 하는데요. 물론 쿼터 모델링도 가능해요. 방향으로 해서도 대칭이 되기 때문에 더 자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프 모델링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밴딩이 나온다고 해서 이 대칭면에다가 회전자유도를 묶으시면 안 됩니다. 왜? 묶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 솔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자유도가 없어요. 그래서 묶거나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모멘트 하중을 줘도 안 먹습니다. 요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얘는 회전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없다. 또는 이렇게 플레인 스트레스로 하는 게 가장 명확하겠죠. 그래서 4포인트 밴딩 실험할 아까 이제 유축 압축 고동할 때 그 공시체 원주형 공시체 같은 경우는 보다 애시시메트릭 모델링하면 편하고 이렇게 4포인트 밴딩 인장 실험할 때는 보다 플레인 스트레스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해석을 수행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두께 방향으로 두께 각 요소별 요소 이 물성에다가 두께만 입력하시고 해석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해서 유축 인장 시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비교하실 수가 있다. 유축 고동에서는 그래서 압축 인장 고동 몇 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것도 참 공식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속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두 개의 응력 상태에 대해서 구속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거동이 바뀐다. 구속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강도가 증가하고 최대 병력력 값도 증가한다. 자, 이 축거동에서 보시면은요. 철근 콘크리트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응력축이죠. X축과 Y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S1축, 세로는 S2축이라고 보면은요. 즉 중력축 중에서 S1과 S2 두 개의 중력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구속압에 대해서 그럼 얘가 강도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실험을 하는데 이쪽에 여기서 음수로 가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음수로 가면 인장, 양수로 가면 압축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은 좀 반대네요. 하여튼 볼 때 여기서 만약에 이 점 여기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요 점을 마우스에 있는 요 점 0.1, 0.2 정도 되겠네요. 이 점에 대한 응력 상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파괴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x1으로 0.1을 x2로 0.2를 놓고요. x1 방향 0. 하중을 점점 증분시켰더니 한 0.1이라는 인장에서 깨지더라. 그래서 x2로 0.2 정도 땡기고 x1 방향으로 0.1 정도 줬더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지는 부분에도 점을 찍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는 x2 0.4로 땡기고 나서 그 다음에 x1을 땡겼더니 한 이쯤에서 깨지더라고요. 점 찍고 한 거예요. 그래서 x1과 x2에다가 여러 가지 구속압을 갖다 고정을 시켜놓고 x1에다 하중을 쭉 증분시켰을 때 깨지는 점을 갖다가 x1, s1, s2로 가지고 여기다 점을 다 찍었더니 그 점을 그리고 다 연결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파괴 포락선 또는 파괴 포락면이라고도 얘기해요. 3차원에서는 이게 면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2차원 응력 상태만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그림이 그려졌고 선형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파괴 포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 포락선 이 안에 그래서 그렇다면 봅시다. 응력 상태가 이 파괴 포락선 안에 있으면 뭐예요? 파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선과 응력 상태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깨진 거죠.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바깥으로 나가면 깨졌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시체 갖다 놓고서는 깨잖아요. 어떤 공시체 갖다 놓고 응력 상태를 이렇게 주었을 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깨지도 않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X1으로 1방향으로 얼마의 구속압을 주고 2방향으로 얼마 줬는데 그럼 그래프상의 점이 여기 찍혔어요. 이 파괴 포락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실험 안 해봐도 알겠죠. 이제 깨집니다.
그런데 응력 상태 S1과 S2를 가지고 이 그래프상에서 찍었는데 이 파괴 포락선 안에 들어왔어요. 띡 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다? 응력 상태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괴가 되는 점만 해가지고 점을 쭉 찍었더니 이런 모양이 됐는데 만약에 빵 하고 깨질 때의 응력 상태만 가지고 쭉쭉 점을 찍어서 연결했을 때 이런 파괴 포락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탄성 한계점만 계산해가지고 점을 쭉 찍을 수도 있고요. 경화가 피크점까지 가기 전에 경화 거동이 한 50%만 왔을 때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연결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탄성 한계점만 했을 때 X1과 X2의 구소각을 변화시키면서 쭉 눌렀을 때 탄성 한계점에 왔을 때 점을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해가지고 구소각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면서 점을 쭉 찍었을 때 탄성 한계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한 경화가 좀 60%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끝까지 갔을 때 이게 파괴 포락선이죠. 깨졌을 때를 쭉 점 찍었을 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이 파괴 포락면은요. 경화 과정에 따라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괴가 되면은 연화 거동이 생기겠죠. 인장 쪽에서. 그래서 압축 쪽도 수축이 되지만 압축 쪽은 수축이 안 되고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인장 쪽에 있는 파괴 포락면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인장 쪽에 있는 연화 거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괴 포락선은 형태가 바뀝니다. 뭐에 따라 콘크리트의 현재 응력 상태에 따라서 파괴 포락선이 바뀌게 돼요. 이 파괴 포락선은 뭐다? 현재 상태를 정의하는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이 지나가는 선이 있고요. 얘가 지금 경화고도 몇 %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컴퓨터로 다 내부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압축강도 하나 들어오면은 콘크리트는 이런 포락면을 가지니까 압축강도 들어왔고 지금 현재 응력 상태가 이러니까 얘는 경화고동이 얼마나 왔어라고 컴퓨터는 알 수가 있죠. 이제 응력만 가지고도. 그래서 3차원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상에서는 이제 옆에서 누르고 이제 F2가 이제 구소갑이라고 하면 구소갑에 따라서 이제 F1으로 쭉쭉쭉 눌러갈 때 이게 어떻게 증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거동들을 정의할 수가 있다면 콘크리트의 탄성한계점, 경화, 연화 거동을 다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 3축 거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축 거동에서 파괴 포락면 선이 그렇게 나왔죠. 3축 거동에서는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소가 했는데 자 이렇게 응력 변형률 관계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얘는 피크점을 지나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보통 취성 재료라고 해요. 피크점에서 뚝 떨어지는 것들 취성 재료라고 하는데 얘가 쭉 올라갔다가 안 떨어지고 옆으로 쭉 늘어나는 것들 있죠. 마치 강제처럼 연화 거동하는 그래서 옆으로 쭉 늘어나는 것들은 보통 연성재질이라고 합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대표적인 게 강제가 되겠죠. 그럼 늘어지는 게 강제라고 그랬는데 콘크리트를 보니까 되게 상당히 높은 구소갑 상태에서 옆으로 쭉 늘어나네요. 즉 콘크리트는 높은 구소갑 상태에서는 연화 거동을 합니다. 항상 취성 거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구소갑 상태에서는 연화 거동을 한다. 자, 그리고 3차원적으로 해서 파괴 포락 선이 아니라 이제 파괴 포락 면이 되겠죠. 시그마 1, 2, 3예요. 그래서 세개 입방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시그마 1, 2에 대해서 구소각을 준 다음에 시그마 3 방향으로 하중을 막 증분시켜서 깨지는 점을 갖다가 3차원 공간상에서 점을 찍은 거죠.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값을 달리해가면서 막 구소각 양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구소각 값을 조금씩 달리해가면서 시그마 3 눌러서 깨요. 깨서 깨지는 것들을 점으로 다 찍었더니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공간상에서. 그래서 중력 공간상에서 이렇게 파괴포락 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시그마 1과 2, 3 이 세 개의 축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축을 하이드로스테이틱 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축을 바로 데비아토릭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드로스테이틱 축의 수직인 이 면을 데비아토릭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비아 트리플랜과 하이드로스테이틱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면 그걸 메리디안 평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되겠다. 일단 하이드로스테이틱 축이 있습니다. 등압축을 따라서 쭉 가는데요. 등압축을 따라서도 단면 이게 데비아 트리플랜상에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장측에 가까울수록 삼각형이 생기고요. 그리고 구소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형이 생깁니다. 자, 이 모양은요. 이 하이드로스테이틱 축을 따라서 이 데비아 트리플랜의 단면 형상은 그 모양만 봐도 이 재료가 취성 재료인지 연성 재료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나올수록 얘는 취성이 강한 재료가 되고요. 원형에 가까울수록 얘는 연성에 가까운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소갑이 매우 큰, 즉 여기 하이드로스테이틱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한참 멀리 원점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얘는 뚝 잘랐을 때 데비아 트리플랜이 원형 형상이 돼요. 그리고 인장측에 가까우면 가깝게 자를수록 얘는 삼각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인장거동은 콘크리트의 인장거동은 취성이고요. 구소갑이 큰 상태에서는 연소거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파괴포랑 면의 형상은 계란 모양이긴 하지만 위로 갈수록 삼각형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원형이 되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계란인데 좀 단면이 이상하게 생긴 계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3차원 응력 상태가 생겼을 때 여기 응력 상태를 찍었을 때 이 계란 안에 찍히면은 얘는 아직 파괴전. 이 계란 위에 찍히면 파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란은 파괴포락선과 마찬가지로 이 계란은 팽창했다가 수축을 합니다. 뭐에 따라서 현재의 응력 상태 그리고 경화 거동이 얼마나 왔는지 연화 거동이 얼마나 왔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팽창하거나 수축을 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의 거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냥 주된 관점은 그겁니다. 그냥 구소갑에 민감하고 구소갑이 큰 경우 압축 강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깊이 들어가자면 이제 뭐 취성이니 연성이니 이런 거를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축 압축과 그 4포인트 밴딩 인장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콘크리트 재료의 수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거동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들이 나오고 얘는 뭐 경화 연만이 뭐 피크점이 나오고 이런 거동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수치 해석을 하려면 그 재료적인 특징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거동 자체를 어떤 함수화 시켜가지고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그 함수화 시키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화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뭐 에너지 베이스로 가느냐, 아니면 뭐 플라스틱, 뭐 크레스티레인 베이스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균열을 수치 모델링 해석하는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은요, 이 균열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과 스미어드 크랙 모델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즉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질 재료나 이질 재료 사이에 넣는다 그랬죠. 동질 재료에 넣게 되면은 그게 벌어졌을 때 균열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은 뭐다?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용해서 그 인터페이스 요소에다가 너는 어느 정도 강도가 되면은 깨져, 벌어져 라고 이제 모델을, 수치 모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 점이 그 균열이 난 곳이 눈으로 보입니다. 모델링에서. 눈으로 명확하게 보여요. 아, 균열이 어디 갔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균열이 날 곳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다가 인터페이스 요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균열이 어디서 날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요소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은 요소가 균열이 명확하게 어디에 나는지, 즉 실험실에서 노치 주고서는 거기다가 하중 때리면 그 너치 부분에서 쭉 균열이 유도가 되죠.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사후 처리할 때, 즉 우리가 시공 중에 아니면 얘가 운영 중에 구조물의 운영 중에 어딘가에 균열이 발생을 했어요. 균열의 위치를 알고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 구조물을 모델링을 하고 거기다 인터페이스 요소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균열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재료 모델을 적용하면 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저런 형태
균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하중들을 이렇게도 주어보고 저렇게도 주어보고 막 여러 형태를 주어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위치에 균열이 딱 나면 이 하중에 의해서 여기에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사후 처리할 때, 사후 해석할 때 디스크리트 크랙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실험실 레벨 아니면 이쪽으로. 근데 너무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균열 위치를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스미어드 크랙 모델이에요. 그래서 균열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과 스미어드 크랙 모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균열을 이제 수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방법적인 차이긴 한데요. 현재 균열이 났어요. 그래서 하중이 또 증가된 하중이 더 추가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균열이 생길 때 하중 방향이 바뀌면 다른 방향의 균열이 또 유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중 이게 균열 방향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픽스드 크랙 모델 같은 경우는 균열이 발생한 다음에 하중이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더라도 균열면의 균열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응력 상태로 바뀌겠죠. 바뀐 하중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간주하고서는 크랙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픽스드 크랙 모델이고요. 로테이팅 크랙 모델은 뭐냐면 현재 응력 균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중이 증분돼서 새로운 하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 응력 상태에다가 추가적인 응력 상태가 발생하겠죠. 그 추가적인 응력 상태를 가지고 그 토탈 응력으로 그냥 새로운 주응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 주응력 가지고 인장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인장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그 응력의 방향이 바뀌었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번 그냥 새롭게 업데이트된 토탈 스트레스만 가지고 주응력을 계산해서 균열을 판별하는 것을 로테이팅 크랙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실제적으로 픽스드 크랙 모델이 훨씬 정확한 개념의 모델링이 되겠죠. 수치적 모델링은 이게 더 정확한데, 그렇게 정확한데 왜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구조물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도 꽤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실험까지도 잘 붙어 나온 경우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은 속도가 좀 빨라요. 픽스드 크랙 모델보다 조금 빠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픽스드 크랙 모델 같은 경우 현재 균열이 났으면은 그 균열 난 방향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하려면은 메모리 용량도 필요하고 저장할 때 생기는 저장 시간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램에다 쓰면 다행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쓰는 경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쓰고 읽고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픽스드 크랙 모델은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다른 분류 방법으로 오소고널 크랙 모델과 나노소고널 크랙 모델이 있습니다. 크랙을 수치 모델링 할 때 하나의 균열이 생기고 픽스드 크랙 모델에서 하나의 균열이 발생하고 새로운 균열이 발생할 때 처음에 있던 균열에다가 수직으로만 생길 수 있게 제한을 하는 게 바로 오소고널 크랙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실제 방향을 고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난 오소고널 크랙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노소고넬까지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수체적으로 되게 소비되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소고넬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가 있고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식화 과정에서 스트레인 그러니까 스트레인을 갖다가 스트레인 분리 방법이라고 많이 쓰죠. 스트레인을 역학적 스트레인과 비역학적 스트레인, 그리고 플라스틱 스트레인, 크랙 스트레인, 슈링키지 스트레인, 크립 스트레인에서 스트레인 하나를 가지고 막 쪼갭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크랙 스트레인을 가지고 이제 크랙을 진전시키는 거를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의 포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그냥 전체 스트레인 하나 가지고 토탈해서 그걸로 균열을 정의하는 거를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지원해주는 이 모델들을 전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다이아나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아바쿠스 안시스 같은 경우는 기계용 제품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 사용되는 재료 거동은 많지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 같은 경우 이런 장점 및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다 있어서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을 수행해 봤어요. 이건 3포인트 밴딩인데요. 보요소인데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를 가지고 2차원적으로 가운데 너치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인터페이스 요소가 균열이 가운데에 나렇게 뻔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인터페이스 요소를 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석을 수행해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요, 이렇게 균열이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균열이 쭉 진전된 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은 이렇게 균열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미어드 크랙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스미어드 크랙 모델의 기본 개념은요, 이렇게 균열이 요소 안쪽에, 그러니까 요소가 여기에, 그러니까 균열이 여기 생길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거기다 요소를, 인터페이스 요소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요소를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해놓고 균열이 요소를 가로질러서 균열이 발생하면 그 요소 내 균열은 그 요소 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에너지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미어드 크랙 모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걸 스미어드 크랙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장단점은 여기 써 있습니다. 명확하게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보다는 장점이 명확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분히 이론적이긴 한데요. 먼저 저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소실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래서 균열 에너지가 균열 면을 통해서 방출이 되는데 그거를 산정하게 되면은 이쪽 라지 GF 있죠. 이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요소 안에 시그마 NN과 DW, 즉 이건 렐러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아까 인터페이스 요소는 응력 변형률 관계로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상대 변이와 트랙션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NN은 트랙션입니다. DW는 균열 열림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열이 쭉 해서 벌어질 동안 지금까지 벌어진 균열 열림 변이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그게 이 균열면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하게 균열이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생겼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요소가 있고 이 요소 길이가 h라는 이 균열의 수직 방향을 가지는 이런 요소가 있고 이 요소의 균열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선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놨는데 사실 선이 아니라 그냥 희뿌옇게 그냥 쭉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균열이 무한히 분포되어 있다. 이 길이 이 면 안에. 그래서 스미어드 크랙 모델 개념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몰 G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균열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변형률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균열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겠죠. 크랙 스트레인. 그래서 크랙 스트레인에 대한 응력의 관계로 해서 그래프가 나옵니다. 왼쪽 같은 경우 보시면 가로축이 W예요. 균열 열림 변이. W와 응력에서 그 밑면적이 라지 GF가 되는데요. 방출 에너지. 얘 같은 경우보다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그 밑면적이 GF가 됩니다. 그래서 이 GF는 그러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형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균열면을 따라서 나오는 물리적인 어떤 값이 들어가야겠죠. 길이 단위든 면적이든 뭐든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식을 보면 스몰 GF와 라지 GF의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쪽에 있는 균열 열림 변이는 어떻게 된다? 균열 스트레인을 갖다가 이 H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균열 변이가 나오고 열림 변이가 생긴다라는 이 평형방향 이 균열 개념을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W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식을 전개하면은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지 GF는 H는 여기 길이죠. H 곱하기 GF라고 할 수 있고 스몰 GF는 거꾸로 H분의 GF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 H는 뭐다?
요소의 사이즈에 관련된 값이 되겠죠. 그 요소의 고르게 분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럼 저 H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모든 요소마다 형태가 달라요. 그리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럼 요소마다 H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소를 쫙 잘랐어요. 요소가 한 2만 개 된다고 봅시다. 그럼 그 2만 개의 요소에다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H값을 입력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요소 사이즈를 다 똑같이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뭐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그 계산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H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라치라는 사람이 1988년에 얘기한 게 있는데 선형 요소 같은 경우는 전체 볼륨, 왜냐하면 얘도 사실 단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륨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I단과 J단의 단면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단면적으로 나눴을 때 H값을 구할 수 있다. 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요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H값은 크랙 밴드 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로는 H값은. 크랙 밴드 위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연소 프로그램들이 내부적으로 다 계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단 뭐다? 어떤 식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스미어드 크랙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과 스미어드 크랙 모델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은 특별한 요소가 필요한 거고요. 스미어드 크랙 모델은 특별한 개념이 필요한 거죠. 크랙 밴드위스라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류 방법에 의해서 이제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의 모델링과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모델링, 이제 수치 모델링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다이애나 프로그램, 이거 왼쪽에 있는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의 모델링이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설명을 먼저 안 했는데,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거고, 이게 최근에 나왔다 그랬는데,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백치호 교수님이라고 해서 수정합 축장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합 축장 이론을 확장해서 이 스트레인, 크랙 모델에다가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애나에서 지원하는 이제 스미어드 크랙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아마 다이애나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다른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애나에서 스미어드 크랙은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로는 멀티 다이렉셔널 픽스드 크랙 모델이라는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크랙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 모델을 저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왜? 수렴성도 좀 떨어지고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렇다고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이 되게 빠르냐? 그렇진 않지만 그나마 좀 더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저는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을 사용하실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과 픽스드 크랙 모델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소고날 크랙 모델과 너너소고날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오소고날은 하나의 균열에서 새로운 균열이 생길 때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만 생긴다는 제약상이 있는 거고요. 나노소고날 크랙 모델은 최대 6개까지 하나의 접근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응력 변형력 관계는 다 접근점에서 정의됩니다. 포뮬레이션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과 뿌리기 직전에 노달 포인트로 전부 다 익스트라폴레이션 해가지고 결과를 뿌릴 뿐입니다. 모든 계산은 다 접근점에서 수행됩니다. 자, 그리고 멀티 다이렉셔널 픽스드 크랙 모델의 텐션 컷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다이렉셔널 크랙 모델에서 텐션 소프트닝이라고 있는데요. 이 모델 자체를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동 모델들을 다이애나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이건 되게 옛날 자료긴 한데 최근에는 여기에 저게 더 추가가 됐어요. FRC에서 파이버 리인포스드 콘크리트에 대한 그 인장보다 이게 두 번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그런 이제 함수 형태도 거동 모델도 들어가 있다는 거.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은 이렇게 뭐 개발이 됐고요. 배치호 교수님하고 콜린스라는 분이 했고 이렇게 1993년에 3차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압축 거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쭉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인데 스트레인이 토탈 스트레인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뭐지? 좀 Y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실제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 형상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다양한 압축 거동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이것저것 모든 다양한 기능들을 다 지원하게 되면 이게 마냥 여러 유저들한테는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이 마이카 모델 추천드립니다. 또는 소렌팩트. 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알 수 있는 값이 일축압축 강도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해석을 수행해야 되는데 다른 값들, 다른 이제 거동 모델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값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뭐 GC가 필요하고 이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입실론 C1 이 값이 필요하고 막 이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렌팩트랑 마이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압축 강도 하나 툭 집어넣어주면 끝나요.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노멀 콘크리트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특수 콘크리트에는 이 고동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노멀 콘크리트 가지고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서 이 함수 관계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특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멀티리니어를 해서 쓰시던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마이카나 소렌펠트에서 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적으로 좀 다른 값을 더 넣더라도 좀 만져가지고 특수 콘크리트에 맞도록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나,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것들도 있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구조값에 대한 효과를 고려 안 할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하시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횡균열에 의한 압축강도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원주형 공시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한번 눌렀을 때 횡균열이 쭉 나가죠. 나간 상태에서 다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언로딩했다 다시 누르게 되면 강도 감소해 있겠죠. 그런 현상인 거예요. 실제 구조물에서도 균열이 한번 발생했고 그 균열 방향에 수평하게 어떤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강도가 감소하겠죠. 그런 현상을 이제 실제로 리얼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다이아나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일축 압축 거동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다이아나에서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 일축 인장 거동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찾아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추천하는 게 요 리니어 모델인 D와 E 두 개 정도 추천합니다. 아까 FRC는 인장 거동이죠. 참 여기에 있네요. 압축 거동에 설명드린 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압축 거동에는 그냥 압축 거동이 있고 인장 거동에 이제 FRC 거동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다이아나에서 지원하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 이제 전단 고동인데 전단 고동 모델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전단 고동 같은 경우는 언제 필요하냐면 픽스드 크랙 모델을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열 방향에 의해서 두 가지를 분류했었는데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이 있고 픽스드 크랙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픽스드 크랙 모델 같은 경우는 균열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용 상태는 수직 방향, 압축과 인장이 있고 전단 방향이 발생하겠죠. 균열 면 방향으로 전단 방향이 있죠. 근데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 같은 경우는 항상 토탈 스트레스 가지고 중력을 계산한 다음 최대 중력 가지고 인장 거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압축 거동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전단 거동이 필요 없어요. 왜? 중력 상태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에서 전단 고정할 때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에 픽스드와 로테이셔널을 둘 다 쓸 수 있는데 픽스드를 사용할 때만 정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픽스드 크랙 모델에서 이 전단 고정에 대해서는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값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스탄트 쉬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써야 됩니까? 라면 저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노멀한 디폴트 값인 콘스탄트 쉬어 리텐션 값을 쓰세요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그럼 어떤 값 써야 됩니까? 그냥 디폴트 값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이 값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즉, 픽스드 크랙 모델이 되게 정확하긴 하지만 이 값에 너무 민감해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 바꿔가면서 돌렸는데 그게 또 정답이냐? 이거 확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에 로테이셔널 크랙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선호해서. 자, 그리고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과 픽스드 크랙 모델, 그리고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과 픽스드 크랙 모델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런 심플 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3포인트 밴딩을 한 거예요. 철근까지 다 모델링을 했고요.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하프 모델링만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쭉 눌러서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험 값은 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실험 결과고요. 파란색이 토탈 스트레인 로테이션 모델을 쓴 거고, 빨간색은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픽스드 모델을 쓴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픽스드의 베타가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쉬어 리테이션 값이에요. 픽스드 크랙 모델은 쉬어 값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쉬어 리테이션 값. 그러니까 전단 강도 저감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0.1로 했을 때예요. 디폴트가 아마 0.3인가 그럴 겁니다. 베타 0.1로 바꿨어. 살짝 바꾼 거죠. 멀티리니어 다이렉셔널 픽스드 크랙 모델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파란색은 토탈 스트레인 로테이셔널의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을 같이 썼을 때입니다. 했을 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에 있는 파란색, 여기에 있는 좀 흐린 파란색 있죠. 이게 바로 마지막 거예요.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과 토탈 스트레인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을 같이 썼을 때고요.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죠. 실험값은 많이 따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피크점과 피크점 이후 거동은 비슷한데 이 경화 거동에서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경화 거동까지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 토탈 스트레인의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이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요놈이죠. 요놈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요. 경화 모델에서도 가장 가깝고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픽스드 모델의 디폴트 값 썼을 때 빨간색은 이런데 빨간색도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 제 경험상으로는 얘는 이제 3포인트 밴딩 모델 하나만 놓고 본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 모델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 리텐션 값을 조금만 바꿨을 때 이 초록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두 개랑 비교했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해서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편인데 초록색 같은 경우 보면 경화 거동이 커질수록 얘는 뭐 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 베타 값에 엄청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어 리텐션 값에. 콘스탄트 쉬어 리텐션 값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픽스드 크랙 모델을 이 이유 때문에서라도 저는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지원은 추가적인 콘크리트 비선형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뭐 코소보라고 도 유명하신 분이죠. 콘크리트 쪽에. 코소보 모델, 멀티디렉션 크랙의 플라스틱 모델 쓸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모델에다 텐션 컷오프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이카 후쿠라 모델이라고도 유명하죠. 노멀 콘크리트 쪽에서 되게 상당히 이제 사이클릭 로딩 하에서 상당히 정확한 거동 양상을 가지고 있죠. 마이카 후쿠라 모델. 이 마이카 후크라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카 교수님이 직접 다이아나 본사에 가셔가지고 앉아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딩해서 직접 개발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죠. 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젤의 수치 모델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델링 방법에 따라 디스크리트와 스미어드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인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 뭐 크랙 스트레인 베이스가 있고,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크랙 방향성에 따라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이 있고, 픽스드 크랙 모델. 그리고 뭐, 크랙 방향이 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오소고날과 나노소고날은 나뉜다.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수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추천드리는 것보다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의 로테이션을 추천드리고요. 사이클릭 하중 갈 때는 마이크와 모델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험값을 통한 콘크리트 균열물성의 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다양한 제품, 마이다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다스에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FA 그리고 마이너스 GTS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거 개발하고 회사에서 이제 이 회사 와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저희 제품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 콘크리트 이제 비선 균열 해석을 할 때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이 값들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실험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많은 즉 물성을 요구하는 모델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끙끙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압축강도 하나 보통 현장에 가면 일축 압축강도 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균열 해석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모든 값들을 다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동 모델을 선정할 때 다양하든 뭐든 콘크리트 거동에는 일축, 압축, 일축 인장, 전단 거동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일축, 압축 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다양한 거동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소렌팩트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카와 모델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마이카와 모델이 더 나아 보여요. 최신 거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옛날 자료라 지금 제가 소렌팩트만 써놨는데 마이카와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축, 압축 거동. 그래서 마이카와 모델 쓰시면 되고요.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에서 지금 설명드린 건 다 토탈 스트레인 베이스 균열 거동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모델 압축. 일축 인장 거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건 잊으시고 왼쪽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왼쪽 거 하나 쓰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동 모델을 쓰시려면 입력해야 될 값들이 FT 값 그리고 GFI 즉 모드원 프랙처 에너지가 되겠죠. H 값은 컴퓨터에서 자동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값을 쓰시면 무난합니다. 이거를 해도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FT와 GF1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 고동은 시어 리텐션인데 디폴트로 0.01이었네요. 0.01의 값을 이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냥 디폴트 값을 쓰시면 되는데 언제 퀴스트 크랙 모델 쓸 때는만 얘가 필요하죠.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 쓸 때는 전단 고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로테이셔널 크랙 모델 쓰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제압 및 제압 고동은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주어지는 물성에는 이제 유축압축 고동 현장에서 하나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포화송비, 탄성계수, 인장 강도, 모드원 파괴 에너지, 최대 인장 변형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인장 고동 모델에서 뭐 최대 인장 변형률은 필요 없겠죠. 먼저 포화성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값이 0.17 또는 0.18 그 사이에서 적당한 값을 쓰시면 아무도 태클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시면 되고요. 탄성계수 값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축 압축 강도 하나 알면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땡큐죠. 인장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인장 강도 얼마 쓰세요? 보면 대부분 그냥 일축 압축 강도 10분의 1 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는 8분의 1 쓰는데요. 어떤 분들은 12분의 1 쓴다고도 해요. 그래서 보면 8분의 1에서 12분의 1 사이를 써라라고 뭐 어디 나와 있다는데 정말 불명확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거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은 명확한 게 좋죠. 왜? 어디인가에서 근거를 대라 그러면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라펠이라는 분이 1984년에 노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축 압축 강도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식 썼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태클 못 걸겠죠.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축 압축 강도 알면 인장 강도 알 수 있고 탄성계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든 파괴 에너지 부분인데요. 이때 오병환 교수님하고 장이라고 하는 이분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오엔장이라는 분이 1999년에
이거를 GF 값을 산정하는 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행히.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인자한 강도. 인자한 강도 앞에서 계산했죠? 산성 개수값 앞에서 계산했죠? dA는 뭐냐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입니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찾으셔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적당한 값을. 그럼 파괴 에너지도 계산했네요. 그럼 최대 인장 변형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식으로 리니어 곡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을 안 쓴다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잊으셔도 돼요. 그리고 포화성비는 이 정도 값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축, 압축 강도 하나 알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압축 거동 모델에서 뭘 쓰고 인장 거동 모델에서 뭘 쓸 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값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알아두시면 나중에 균열 해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항상 물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든 파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자, 네 번째.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이아나에 있는 거동 모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네 번째는 철근의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모델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철근의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모델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 요소를 써가지고 하는 게 현재 트렌드예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는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생긴 건 선처럼 생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콘크리트 블링 요소랑 동일한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선으로 보이는 이 절정들은 가상의 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강성도 안 가지고 있고 자유도도 안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해석에 사용될 때 이 점들은 사라집니다. 그냥 실제 이 절정들, 콘크리트에 있는 절정들의 추가적인 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철근이 이쪽으로 분배가 되면서 8절정으로 들어가죠. 또는 고차 요소라고 하면 더 많은 절정으로 분배가 되겠죠. 20절정으로. 그래서 실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엔 실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해석상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방향이 나오고 그래서 이 축방향의 이 값들을 다 절정 값으로 변환한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철근은 이제 요소적으로는 저렇게 되는데 그럼 그 요소에 들어가는 비선형 거동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다이아나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나에서는 철근 일축 고동만 하죠. 압축 인장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니어 일라스틱, 유니액션, 난 리니어 일라스틱, 봄미세스 기본이죠. 이제 메르고토 핀토, 몬티누티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쭉 있습니다. 코드 베이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메르고토 핀토 모델이긴 한데 얘는 값을 한 3개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긴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봄미세스 모델 같은 경우는 거동이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실제 철근 이제 사이클릭 거동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바우싱거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봄미세스 모델을 쓰게 되면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하드닝 모델, 거동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키네마틱 모델링을 뭐 그런 좀 특수한 고려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봄미세스 쓰면 간단하긴 한데 실제 거동과 좀 괴리감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메네고토 핀토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바우싱거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려가 돼서 사이클릭한 거동을 다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만약에 모노토닉한 하중 상태, 즉 단방향으로 하중을 쭉 밀어서 하는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하중 상태에 의한 파괴를 여러분들이 규명을 해야 되는 해석을 할 때, 그럴 땐 봄미세스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이클릭하게 하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철근 모델을 쓸 때는 메네고토 핀토 모델을 쓰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다 정확한 사이클릭 거동을 하고
아시겠지만 주철근은 상당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거동이 명확해야 전체적인 거동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쓰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몬티 노티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클이 거동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얘는 저거 뭐라 그러지? 혈근이 이게 뽑혀 나갔을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이게 팽으로 좌구 생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거동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름과 노출된 길이의 비에 따라서 이렇게 좌구 효과가 들어가는 그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하긴 하지만 요구하는 파라미터 값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값을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보다는 저는 몬티노티 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 모디파이드 투 서피스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있다. 그냥 설명만 드린 거고요. JSC 모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철근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몬티노티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인베이디드 트러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철근 모델링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철근 모델링 할 때 철근을 모델링하고 볼 때 그 거동 볼 때 본드 슬립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본드 슬립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고려를 하면 될까요?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철근을 솔리드를 모델링하고 콘크리트도 솔리드를 모델링하고 그 사이를 면으로 서피스 인터페이스를 쭉 생성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비선형 거동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요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인베이디드 트러스 철근을 갖다가 가운데다가 심어놓고 요소가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 인터페이스 요소를 자동 생성해서 그냥 선만 찍어 놓고 얘는 본드 슬립 철근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다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래서 본드 슬립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만 하나 찍어 주신 다음에 얘는 본드 슬립 리인포스먼트라고 정의를 하시기만 하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두 개의 요소를 만듭니다.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요소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의 가상면을 하나 만들고 실제 선도 하나 만들어요. 실제 요소로 해서 얘는 트러스 요소 또는 빔 요소를 이 전에 인베이디드 트러스 요소에서는 가상이고 눈에만 보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분립 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본드 슬립 모델인 경우는 실제 트러스나 실제 빔 요소를 가운데다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빔 요소와 가상 점 사이에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자동적으로 모델링을 다 해줘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드 슬립 거동을 정의를 하시게 되면 뭐를 입력하셔야 된다? 인터페이스 요소의 본드 슬립 비선형 거동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그것 따라서 비선형 거동을 수행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모양이 얘는 본드 슬립도 본드 슬립이지만 파일 요소랑도 거동이 똑같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파일이랑 똑같은데 거동하는 게 맞아요. 얘는 실제 파일 요소고요. 얘는 집안에 있는 가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파일과 집안 사이에 인터페이스 거동이 나오고 그럼 이 사이에 나온 트랙션은 뭐가 된다? 주면 마찰력이 됩니다. 그래서 끝단에도 점과 점 사이의 인터페이스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뭐다? 파일 지지력이 되죠. 파일 지지력이 끝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단부 지지력이 나오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파일 요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나에서는 이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파일 요소에도 쓸 수 있고 본드 슬립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드 슬립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니어 일라스틱이란 모델은 두 개가 안 떨어지고 그냥 계속 붙어 있다는 얘기죠. 난리니어 일라스틱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 떨어지고 붙어 있고 하는 거고요. 슬라이딩까지도. 큐빅 펑션은 이제 슬라이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워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큐빅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함수로 해서 본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가로축이 상대변이고요. 렐러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세로축이 트랙션이 됩니다. 보통 T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상대변이 밑그림이 되겠죠. 여기서는 슬라이딩, 밑그림, 뽑혀 나오는 길이가 되겠죠. 정확히는 뽑혀 나오는 길이에 대해서 얘 저항력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파워로우는 이렇게 정의한 거고 멀티리니어나 신마 본드 슬립 같은 경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나에서 지원하는 모델들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런 거랑 유사한 거를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드 슬립 할 때 여기서 입력물성이 뭐가 있냐면요. 뭐 강도 값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서 실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계명강성을 입력하라고 해요. 계명강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 요소 같은 경우 상대 변이와 트랙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 선형 구간의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기울기가 이제 강성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탄성계수가 아니라 접성강성이 바로 강성계수가 되는데 그 강성계수의 단위는 길이분의 응력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돼요. 단위가 완전 다르죠. 그럼 이거를 실험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실험에서 못 구합니다. 왜요? 실제 값은 무한대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가 붙어 있죠.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강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를 쓸 수도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먼저 이 인터페이스 A, B 두 개의 물체가 있고 이 사이에 빨간색으로 두 개의 면에 인터페이스 요소가 생긴다. 그러게 되면 이 면과 면의 노말 방향으로 강성이 있고 슬라이딩 방향으로 강성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따로, 수평 방향 따로 두 개의 물성을 따로따로 넣어줘야 돼요. 왜? 다르기 때문에. 노말 방향으로 봅시다. 노말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 고체역학적 가정에 의해서 두 물체는 절대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물체를 뚫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하나를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의 저항 강성은 무한대가 돼야 돼요. 맞닿았을 때, 눌렀을 때 얘가 상대 변이가 안 일어나야 되죠. 상대 변이가 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강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한대를 값을 딱 넣고 해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러 납니다. 뉴메리컬 에러 바로 떠요.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어쩌고는 전부 다 0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저기 대수방정식 풀 때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값이 과다하게 커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렴성부터 해서 뉴메리컬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무턱대고 큰 값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타협을 해주셔야 돼요. 두 물체가 뚫고 들어가는 거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될 수 있으면 뚫고 들어갈 수 없게 하려면 강성계수 값을 매우 크게 해줘야겠죠. 근데 얼마나 해줘도 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철근 탄성계수의 10에서 100배 정도 주시면 됩니다. 10배만 주셔도 되고 그걸로 부족해 보이는 난 좀 의심쩍다. 아니면 뚫고 지나는 현상이 좀 과하게 보인다면 100배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준수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노멀 방향으로. 슬라이딩 방향은 어떻게 한다? 철근 탄성계수의 10에서 100배인데 1에서 10배인데 이 정도보다 더 적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한 1000분의 1 정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극수력 수렴성이 좋긴 해요. 자극수력 수렴성이 좋긴 합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긴 하는데 1000분의 1 정도부터 10배 사이의 값 중에서 수렴 잘 되는 값을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하필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아니라 철근의 탄성계수입니까?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서 이 강성계수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면 항상 두 개의 물체 보통 동질 재료 안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질 재료에 보통 강과 콘크리트 사이 인터페이스를 넣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탄성계수의 뭐 몇 배를 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를 기준으로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두 물체의 탄성계수 중에 큰 놈,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설명하기 때문에 그 중에 탄성계수가 큰 철근의 탄성계수의 10배에서 100배. 그리고 전단 쪽은 슬라이딩 쪽은 1000분의 1에서 10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 중에서 큰 놈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집안하시던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소이라고 월 쪽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록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자동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 물체의 작은 값 중에서, 탄성에서 큰 거에 그때 10분의 1 정도 줬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무난한 값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값들은 다 경험적으로 나온 값들이기 때문에 그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드슬립에서 추천드리는 모델은 이제 큐빅 펑션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물성들은 바로 델타 UT0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수평을 이룰 때 시작되는 이 상대 변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적절한 값을 실험을 통해서 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C 값을 또 필요로 하는데 얘는 인장용도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실 때 어떤 모델들은 이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본드슬립 모델들이 있어요. 이 모델들은 좀 위험합니다. 이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쓰시려면은 콘크리트는 탄성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수평으로 쭉 가는데 인터페이스 본연의 거동은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쭉 가요. 마찰 거동은 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얘는 올라갔다 떨어진 건 콘크리트 균열 거동 자체가 이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본드슬립 테스트하면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 부분 그런 모델 쓰게 되면 제가 경험상으로는 상당히 수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실험한 거랑.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럼 본드슬립 꼭 고려해야 됩니까? 자, 극한 고동을 갈 때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디 의뢰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했던 건데요. 연속부입니다. 건축 쪽에 사용되는 연결고 부분인데 FIC를 모델링을 했고요. 이쪽에 주철은 이렇게 X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사이클릭 하중을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거동 양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실험값하고 너무 좀 다르게 나왔어요. 살짝 좀 크게 나왔어요. 강도가. 보니까 이제 사이클릭 하면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서 옆으로 쭉 갈 텐데 이때 실험값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왜 그럴까 하다가 본드슬립의 영향이 클 것 같다. 왜냐면 극한까지도 막 밀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본드슬립을 고려했더니 실제 실험값과 근사하게 떨어졌어요. 즉, 이런 모델에서 본드슬립의 영향도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이클릭 하중 거동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본드슬립 고려하시나요? 항상 물어보게 됐습니다. 고려하면은 이제 실험값이랑 되게 유사하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극한 고동까지 보실 때 사이클릭하는 거 극한 고동까지 갈 때 그냥 본드슬립은 고려하면은 상당히 정확한 실험을 많이 매칭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본드슬립 고려하면 굉장히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이제 비선형 고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간단하게 훑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쭉 들으시다가 뭐라고 했더라? 그리고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아니면은 딴 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왜 딴 데서 듣고서는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이제 수업 들어주셔서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